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022년 10월 1일 토요일이자 국군의 날이네요. 예. 자, 오늘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국방 논평으로 한 말씀 드려보려고 하고요. 이번 DX 코리아 2022에서 처음 본 이 자주 차량형 자주 박격포, 이게 이제 업체 제한 사안이거든요. 뭐 군에서 하자고 한 건 아니고, 그래서 이것이 과연 군에 채용될 수 있을까, 그리고 업체에서는 왜 이 제안을 했을까, 이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다른 사진이죠. 120mm 자주 박격포고, 뒤에 보시면 이제 나딕은 이제 지금은 장갑차 K200 장갑차에 장치가 돼 있고, 그게 기갑 부대에 기존에 4.2인치 한 107cm 되는 거, 그 박격포를 이제 대체를 한 셈이죠. 그래서 현재 이제 이게 차량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소형 전술차, 그 뒤에 이제 실은 거예요. 아무래도 충격이 있을 테니까 이렇게 이제 유압으로 작동하는 받침대를 뽑아놓은 이런 컨셉으로 했는데, SNT에서 제안을 한 거고요. SNT 이제 담당자 분하고 말씀을 조금 나눴는데, 그분의 말씀으로는 120mm 박격포의 충격을 반동을 잡기 위해서는, 만약에 양산 단계로 넘어간다 그러면은 차체를 좀 손봐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군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도 이런 수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짐작을 하고 제안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일단 우리 군에서 채용을 하는 것이 해외 시장에 나가는 데도 유리하니까. 그리고 또 해외 시장에서는 장갑차 버전보다는 차량용 버전을 더 선호하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도 해외 마케팅적인 포인트도 있었고, 반응도 괜찮았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가격이라는 면에서 그렇고 운용하는 데 있어서도 또 편하겠죠. 예. 그래서 기아에서도 이 소형 전술 차량에 차대만 운하는 나라들도 제법 많았다, 이런 말씀 지난번에 전해드린 바가 있죠. 자, 이것이 이제 새로 채용된 120mm 자주 박격포의 장갑차 버전이죠. 이게 기본이죠. 이게 보니까 이제 한 팀이라고 할까, 한 서대라고 할까, 이게 5대 장갑차로 이루어져 있고, 사격 지휘 차량이 한 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여쭤보니까 명중률이 아주 좋고 모든 게 디지털화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격 명령을 받았을 때 발사 준비가 빠른 거예요. 예.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155mm K9 자주포의 박격포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고, 사통 장치라는 게 내 현재 위치 파악하고 상대방 위치 파악하는 데 있어서 병사들이 이리저리 뛰어다닐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 말은 그만큼 발사 준비가 빠르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게 디지털화되어 있어서 초탄 명중률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고, 또 발사하는데 준비하는 시간이 얼마 안 걸리고 빨리 기동력을 살려서, 뭐 사람이 들고 움직이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여기서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요즘 전장에서 중요한 생존성, 그게 급격히 향상된다는 거고, 또 이제 궤도 차량이기 때문에 기갑 부대에서 기갑 차량들을 쫓아가는데 이제 문제가 없다. 그리고 이제 장전도 사람 손으로 하기 때문에 운용 숫자가 줄어들었다. 한 25% 정도 줄어들었다고 해요, 평균적으로. 그러면 그것도 상당히 큰 부분이죠. 병력 자원이 감소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격의 정확도 높아지고, 생존성 높아지고, 타격력 높아지고, 사거리가 훨씬 길어졌죠. 뭐 2배 이상. 파괴력도 2배 이상 높아졌죠. 그래서 이 길로 가는 것이고, 그래서 이 자주 박격포가, 이제 여기에 있는 포가 지금 좀 전에 소형 전술 차량에 옮겨진 거를 SNT가 제안을 한 거죠. 그 제안한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당연해요. 본인들이 이 120mm 포의 제조사니까 이제 일단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말을 하고 인터넷에서 그렇게 이야기되는 거 보니까 가격이라는 부분에서는 그게 확실한 것 같아요. 이 K200 장갑차에 탑재한 120mm 자주 박격포, 이 시스템은 전체 가격이 약 30억이다. 장갑차가 15억, 포가 15억이다. 요거를 일단 염두에 두시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보면은 지금 105mm 차륜형 곡사포 있죠. 그게 지금 보니까 2013년도 가격으로 6억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 가격으로는 한
한 10년 가까이 전이니까 7, 8억 되겠죠. 예. 그러니까 박격포 체계로는 상당히 되게 비싼 거예요. 한 대 30억이니까. K9 자주포가 뭐 기본형이 한 50억이 채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법 비싼 무기 체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SNTS는 왜 차륜의 이게 소형 전술 차량에 장착한 120mm 박격포를 제한하느냐? 그거는 지금 이 소개드리는 이 기사에서 나오는 내용과 같습니다. 뭐냐? 우리가 4.2인치 포가 너무 많다. 너무 많아서 도태시키면 너무 아깝다. 예. 보면은 이 기사의 내용을 보면 4.2인치 박격포가 1840문을 보유하고 있고 포탄은 자그마치 250여만 발이나 만여 발이나 있다. 105mm 차륜형 국사포가 탄생한 배경과 좀 비슷한 사안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이걸 도태를 시킨다거나 예비군용으로 빼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120mm 이제 박격포를 개발한 이유는 다른 군에서는 세계 주요 군에서는 이미 120mm가 4.2인치, 107mm, 106점 몇 mm예요. 107mm 포에 비해서 사거리나 파괴력이 훨씬 낮기 때문에 다 그리 옮겨 탔죠. 근데 우리는 늦었던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있는 게 워낙 많으니까. 그런데 다 동시에 다 바꾸려면 비용 부담이 너무 크고 버려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기갑 부대만 일단은 바꾼 거예요. 120mm 박격포로. 그리고 거기 있는 분량들을 이제 보병 사단으로 가져온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예전에는 연대급 무기였어요. 요즘으로 치면 여단급 무기였죠. 지원화기. 근데 거기를 105mm 차륜이 대체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대대급 무기로 내려와 있는 상태예요. 예. 거기에는 뭐 81mm 신형 또 박격포하고도 있고 막 섞여 있죠. 현궁도 거기 있고. 그래서 기갑 부대용으로 120mm 박격포가 자리 잡으면서 그리고 보병 사단으로 그 여유 물량이 넘어가겠죠. 그래서 그 물량은 이제는 여단급에서 대대급으로 내려왔다는 거죠. 일단 그 대대급으로 내려온 가장 큰 이유는 사거리 때문에 그래요. 사거리. 그 우리가 군 구조 개편을 통해서 각 사단이 맡는 거리, 책임 구역, 당연히 뭐 군단이 맡는 책임구역, 여단이 맡는 책임구역, 여단이 이제 중심이 되고 있죠. 전투력에 있어서는 여단이 맡는 그 구역의 범위가 넓어졌어요. 예, 그러면 그 구역 범위 내에 있는 모든 적들, 잠재적인 적들을 그 포병 지원 세력은 타격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기에는 이제 6점 몇 킬로에 불과한 4.2인치는 사거리가 짧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거리 기준으로 해서 지금 대대급으로 내려간 거예요. 대대의 작전 범위는 맞다는 거죠. 그래서 105mm 국사포 같은 경우는 11km, 12km 정도 돼요. 그게 여단의 작전 범위에 맞다는 거죠. 예. 그래서 4단으로 가게 되면 K55나 K9이 있는 거죠. 사거리가 뭐 30km에서 50km까지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컸다. 그리고 이제 81mm 박격포도 새 신형이 나오면서 디지털화가 됐죠. 그래서 준비나 발사하는 부분에서 훨씬 유리하고 기동력에 있어서도 뭐 차에 싣고 다니기는 하지만은 세팅은 손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무게도 한 40kg가 채 안 되고. 예. 그런 면에서 이 4.2인치 박격포는 뭔가 개량이 필요하다. 이렇게 된 거죠. 버릴 수는 없고. 예. 그래서 105mm 자주곡사포가 당면했던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이 문제도 육군에서 해결하려고 한다라는 것을 업계에서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걸 제안을 한 겁니다. 자, 4.2인치 박격포 제가 좀 전에 대충 말씀드렸는데 한번 보시면은 KM30이라고 불리는 것이고 무게가 자그마치 300kg이 넘어요. 예. 근데 이 밑에가 바로 81mm 박격포인데 그거는 무게가 40kg가 안 돼요. 무게 차이가 엄청나죠. 근데 최대 사거리는 어떻게 보면 6.8km로서 81mm보다 몇백 미터 차이가 안 나요. 81mm도 6km가 넘어요. 최대 사거리는. 그래서 이 가장 큰 차이는 어디서 왔느냐 하면은, 어떻게 보면 과거의 무기체계잖아요. 오래된 거죠. 오래된 건데, 가장 큰 차이는 4.2인치부터 오면은 이게 강선식이에요. 박격포탄 뒤에 날개가 없습니다. 예. 박격포탄 뒤에 날개가 있는 경우는 그거는 안에가 활공식이에요. 이게 뭐랄까 강선이 없어요. 그냥 평 하고 와서 되는 거예요. 야구로 치면 너클볼이에요. 무회전 공이에요.
그래서 날아가면 바람이라는 거 영향을 많이 받게 되죠. 궤도가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안정시키기 위해서 날개가 달린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4.2인치부터 오게 되면 사거리 부분도 있고, 사거리가 길어짐으로 인해서 정확도라는 부분이 더 예민해지는 거잖아요. 옛날 기준으로. 그래서 그때는 강선식을 쓰게 됩니다. 강선식을 쓰게 되면 나갈 때 마찰이 크잖아요. 그냥 끼어서 팍 돌면서 팽이처럼 돌면서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장약을 훨씬 센 걸 쓸 수밖에 없고, 훨씬 많은 반동이 날 수밖에 없고, 그 반동을 견디기 위해서는 체계가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80mm하고 80mm나 40kg가 채 안 되는데, 그 다음 단계인 4.2인치는 300kg가 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들고 다닌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정도 급부터는 강선식을 쓰는데, 그거는 120mm 박격포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강선식이에요. 그거는 사거리가 10km도 넘잖아요. 신형은. 자, 그 중에서 바람도 불고, 특히 발사하는 방식이 이렇잖아요. 바람도 불고 여러 가지 영향이 있기 때문에 강선식을 당연히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자, 사거리가 짧은 포들은 이제 활공식을 쓰는 거죠. 좀 나선이 없는 거. 그러면 포도 가벼워질 수가 있는 것이죠. 예, 평평 이렇게 발사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4.2인치 박격포인데, 이게 육군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골치 아프다. 그런데 지금 어깨의 반응을 봤을 때는 이것을 계속 써야 된다.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대대급에 있어서 화력이 강화된 건 분명해요. 왜냐하면 여단급에 있던 게 내려왔으니까 4.2인치 박격포가. 예. 그런데 이게 다른 무기 체계하고 살짝 안 맞는 거죠. 우리는 지금 전 보병사단을 기동화 시키려고 그러잖아요. 모든 무기 체계도 기동화돼야 되고, 생존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운용 병력도 줄여야 되고, 정확도도 훨씬 올라가야 되고, 신속하게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뭐 방열하는데 시간 걸리고, 포를 갖다가 뭐 트럭에서 내려서 장착하고, 이러는 자체가 생존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또 많은 병력을 요구하게 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점은 4.2인치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인 것이죠. 이걸 해결을 해야 될 거라는 것을 느끼는 거죠, 어깨도. 왜냐하면 요거 하나면 지금 도드라져 있으니까. 왜냐하면 밑에 81mm 포가 최신형으로 다 바뀌었잖아요. 디지털 방식으로.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끼인 거죠. 위에는 120mm 포가 또 최신형으로 또 등장했고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육군은 이걸 계속 유지하고 싶은 거죠. 대대급의 화력이 늘어나는 거니까. 그렇게 어깨는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기존에 이제 4.2인치 박격포는 어떤 수단으로 운반이 되느냐. 말씀드렸죠. 300km 넘기 때문에. 지금 보이는 K311 2.5톤이나 K511 5톤 트럭에 싣고 다니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이렇게 되면 사람이 이제 내려서 각 부품을 들고 내려서 장치를 해야 되죠. 그러면 박격포를 거치할 수 있는 장소까지 이런 차량이 아주 가까이 돼야 되겠죠. 가까이 가야 되겠죠. 거기다가 분리 결합하는 데 시간 걸리고, 방열하는 데도 시간 걸리죠. 디지털화가 안 돼 있으니까. 이게 유일하게 구식 박격포인 셈이에요, 현재로서는. 자, 그렇지만 제가 보기로는 더 일반적인 수단이 지금 K532에 장치된 4.2인치 박격포 이 방식인 것 같아요. 이게 가장 일반적인 것 같아요, 보병사단에서는. 뒤에 박격포가 바로 거치되어 있으니까 이걸 내릴 필요까지는 없는 거죠. 물론 방열하는데 시간 걸리는 건 옛날 방식으로 하겠죠. 네. 근데 이제 이게 주력으로 보는데, 이 방식이 4.2인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육군 보병사단의 대대급으로 내려갔다는 건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K532는 외국 거예요. 원래 스웨덴에서 만들던 거고, 설상에서 기동이 용이하게 만들어진 차량이죠. 이걸 아마 우리가 면허 생산 정도 한 것 같아요. 근데 들여온 지가 너무 오래돼서, 그리고 단종되고 이래가지고 부품들이, 이거가 수명이 다 된 거예요, 지금. 4.2인치 박격포가. 그래서 이 차량을 지금 대체를 해야 되는 입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S&T 생각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 확보된 전력을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확보가 되어 있는 소형 전술 차량에다가 조금의 개조를 해서 아예 120mm 자주 박격포를 여기 장착해라. 다분히 이제 S&T의 이해관계가 깔린 제안이죠. 충분히 육군에서 귀 기울일 만한 제안이라고 생각해요. 화력이 더 세지고 이미 뭐 사격 통제 장치 전자동화된 게 더 확보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올리면 되는 거죠, 여기다가.
그죠? 소형 전술 차량에다가 앞서 보신 그림처럼. 그런데 문제는 뭐냐? 가격이죠, 가격. 아까 보셨지만 포 자체 시스템의 가격이 15억으로 현재 돼 있어요. 15억이고 소형 전술 차량이 2억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17억 원이에요. 자, 그러면 17억 원을 주고 이거 하겠느냐? 물론 30억보다는 싸죠, 장갑차 버전보다. 그렇지만 S&T 제안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화력은 더 보완되고 나머지 부분도 다 현대 전장에 맞는 형식으로 다 바뀌는데 생존성, 운용 병력 숫자도 그렇고 문제는 4.2인치 포를 버려야 되는 거고 4.2인치 포 자체는 얼마 하지도 않겠죠. 박격포는. 예? 기본 아무것도 안 들린 거는. 그런데 250만 발이나 되는 탄약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거기에 대한 정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S&T가 해볼 수 있는 제안이긴 한 것이죠. 예. 그래서 제가 S&T 담당자분한테 여쭤봤어요. 그냥 기존의 4.2인치 포를 사용하고 사통장치는 120mm 포용으로 개발된 거를 장착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분의 대답은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냐 전체 구성품에서 포가 차지하는 가격 비율이 상당히 낮다는 거예요. 사통장치가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가격에서. 그렇게 할 바엔 차라리 120mm 새로운 포로 하는 게 훨씬 낫다. 가격적인 면에서 차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 말도 일리가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거기서 이제 하나 궁금해지는 부분이 이게 이제 보시는 게 차륜형 105mm 이제 곡사포인데 이게 13년 기준 가격이 6억이에요. 네. 지금 치면 한번 7, 8, 9억이나 10억 가량 되겠죠. 그래서 이 사통장치에 여기 들어가는 그 가격의 구분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포가 차지하는 가격, 여기 5톤 트럭이 차지하는 가격 비중. 예. 그래서 저기도 어차피 S&T 입장에서는 120mm 포를 팔고자 하는 게 의도가 있으니까 이 가격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게 10억 안짝이면은 그 사통장치 가격이 대충 어느 정도 나올까? 이게는 기본은 원리는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격을 추정을 해보는 거죠. 군의 입장에서 제가 봐서는. 그래서 몇 억이 다 올 수도 있겠다. 사통장치만으로. 그렇지만은 15억에 달하는 비용은 아닐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우리는 250만 발이라는 탄약이 필요한 것이고 대대급 작전 책임 범위에 있어서는 6점 몇 킬로 정도의 사거리면 충분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예, 뭐 길면 길수록 좋겠습니다만. 예. 자, 그런 생각을 일단은 해보게 돼요. 예. 자, 그러면 이런 차량에다가 그 소형 차량에다가 거치하는 자주 박격포가 다른 예가 있느냐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 이거는 중국이에요. 중국 인민해방군인데 이 사진 모습으로 봐서는 개발 중인 제품인 것 같아요. 보면 우리 소형 전술차하고 조금 비슷한데 축이 한 축이 더 많아요. 3축이에요. 3축이고 아무래도 이게 지금 120mm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것도 강선포인 것 같고 자동 장전 장치까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지금 4.2인치 포가 사거리가 7km가 안 되는데 이게 12km가 나오거든요. 예, 그러면 거기는 장량이 훨씬 파워풀한 장량이 들어가고 동시에 120mm 박격포는 포신도 기존 것보다 훨씬 길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 손으로 장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지금 이게. 예. 그와 동시에 운용 병력을 줄이는 부분도 있죠. 차량화되니까. 예. 자, 그런 것들을 짐작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장점이 있는 것이죠. 예. 이게 중국 거리시고, 그러니까 S&T에서 제안하는 거랑 비슷하죠. 그래서 S&T 입장에서는 차체 뒷부분을 좀 보강하면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중국 120mm 자주국 박격포랑 좀 비슷하겠죠. 그 외에 뭐 사격 통제 부분에 있어서 사격 통제 장치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같은지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보여지는 게 좀 간이 자주 박격포 같은 개념인데 이것도 120mm예요. 이스라엘제 스피어라는 건데 이거는 2축이에요. 이거는 뭐 거의 우리 소형 전술 차량보다 더 작은 차량이죠.
거기에 거치를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3명이 작동을 하죠. 3명이. 그래서 우리 자주 120mm 자주 박격포 같은 경우도 최소한의 인원으로 작동을 한다 하면은 2명도 가능하대요. 2명도. 근데 지금 3명이죠. 왜냐? 한 사람이 포탄을 장전을 하고 있어서 그래요. 이건 수동 장전이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 차량이 연약한데 120mm 반동을 견딜 수 있나? 그런 관점에서 이 차량을 유심히 보면은 전장에서의 사용 방법이 목적이 우리 자주 곡사 프로와는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은 이 박격포는 활강식이에요. 네, 활강식. 즉 강성이 아니에요. 즉 사거리가 상당히 짧을 가능성이 있어요. 또 멀리 보낸다 하더라도 명중률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사거리가 짧고 당연히 장약도 작은 게 들어가고 포신도 짧아요. 사람이 받침대 하나 놓고 올라가서 넣을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건접전용이에요. 건접전용. 예. 정규전용이라고 보기는 상대방의 정규군을 상대하는 그런 무기체계가 아니에요. 상대방의 민병대나 어떤 게릴라를 상대하기에 오히려 적절한 그런 무기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S&T가 제안을 하거나 우리 군이 생각하는 또 우리 군이 운용하는 120mm 자주 박격포와의 개념과는 전혀 좀 다르다. 이런 걸 좀 염두에는 두셔야 될 것 같아요. 포가 짧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예가 있고 사용 방식에 있어서는 아까 중국 것이 우리랑 상당히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제가 며칠 사진을 못 찍어서 다른 분이 찍은 사진을 제가 찾아왔는데 바로 옆에 현대 위아에도 이게 있었어요. 자주 박격포가. 네, 같은 차량이죠. 같은 차량인데 현대 위아는 81mm 신형 박격포를 생산하는 업체예요. 그래서 거기는 81mm 박격포가 얹혀져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앞에 이제 드론이 하나 있고. 자, 이거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봐서요. 두 군데 회사에서 동시에 내놨다. 하나는 이제 모형이고 하나는 실차 모델인데 저기 이것은 이 수요가 있다. 예. 군에서 4.2인치 박격포는 그대로 대대급 지원하기로서 강력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살상 반경은 최신형 포인 81mm 포하고 81mm 탄이 더 넓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파편의 비산 범위하고 상관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이제 포탄의 디자인이 개선된 부분, 발전된 부분이 있다고 하지만 포탄의 원초적인 파괴력, 상대방의 뭐 벙커를 무너뜨린다든지 참호를 그냥 무너뜨린다든지 구축된 진지를 무너뜨린다든지 할 때는 제가 봤을 때는 4.2인치 박격포탄이 훨씬 위력이 셉니다. 그래서 군이 그걸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 파괴력을 대대 차원에서 평평이 아니라 거대한 포탄이 가서 상대방의 지축을 울리면서 상대방의 참호나 진지를 뭉갤 수가 있다 이겁니다. 예. 자, 그런데 차량이 노후화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만 디지털화가 안 돼 있다. 다른 무기 체계하고 레벨이 맞지 않다. 이런 수요가 있다는 것을 업계에서 다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템이 아니라 현대 위아에서도 이런 걸 제시한 거죠. 그들은 자기 포를 넣겠다고 한 거죠. 이것 또한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S&T의 제안과. 예. 기존에 4.2인치 포를 포기하고 250만 발의 탄약을 포기하는 걸 요구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정답이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현대 위아 입장에서 이 제안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눈에 띄는 것이 이제 드론이에요. 예. 목표 탐지용 드론이겠죠. 저기서 바로 정보를 보내온다는 거죠. 이쪽으로. 예. 대대급 전투는 최대 사거리가 지금 6점 몇 킬로밖에 안 되잖아요. 접전이라고 봐야 돼요. 상대방을 직접 눈으로 보고 교전을 할 수 있는 범위예요. 예. 그게 중요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81mm하고 4.2인치가 사거리가 같기 때문에 대대 범위로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게 대대의 책임 구역이라는 거죠. 예. 화력은 다르지만. 자, 그래서 이 세상 돌아보기의 생각은 이거를 쭉 종합해 보면 우리 군에게 제가 감히 제안을 한다면은 이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군이 제일 원하는 것은 4.2인치 포를 재활용하는 거예요. 제가 봤습니다. 포를 120mm나 81mm로 바꾸는 것은 우선순위에 책 꼭대기에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 250만 불의 탄약이 있으니까 그런 말씀드리지만 예? 그리고 이 화력을 꼭 가지고 싶은 거예요. 대대급에서 가져보지 못한 대단한 화력이거든요. 사정거리도 딱 맞고 이걸 기동화시키고 전자화, 디지털화만 시켜주면 좋겠던 거예요. 그러면 생존성도 올라가고 운영 병력도 줄어드니까 너무 좋은 거죠. 예. 자, 그 제안을 세상 다뤄보기가 짧은 지식으로 해보려고 해요.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아까 120mm 같은 경우에 기존에 사통장치가 개발된 게 있는데 그 사통장치의 가격이 비싸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전군에 아까 1800여 문이 있는 걸로 돼 있어요. 대량 생산을 혹시 하면은 가격이 다운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돼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지금은 초도 물량 분이 가격이 그렇다 하는 거니까 이걸 대량 생산을 하게 되면은 업계가 가격을 낮출 수 있죠. 충분히. 그 다음 거기에 덧붙여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4.2인치 포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도 어차피 손으로 이렇게 장전해서 발사하잖아요. 예. 지금 120mm 박격포에 포신의 길이에 대한 정보는 찾을 수가 없어요. 제가 잠깐 찾아봤는데. 그래서 4.2인치보다는 길다고 봐줘요. 사람 손으로 넣기에는 너무 높은 거죠. 그게. 예. 자, 그렇게 봤을 때는 4.2인치는 기존에도 수동 장전이니까 자동 장전 장치를 뺄 수가 있는 여지가 있다. 충분히 그건 가능할 겁니다. 예. 그러면 거기서 가격을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예. 그래서 가격을 추가로 다운시킬 수 있다. 예. 기존 4.2인치 포를 유지하면서도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돼요. 저는 그게 육군에서 나중에 결국은 종점에 다다른 생각이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짐작을 하게 됩니다. 예. 뭐 말씀드린 바처럼 그렇게 인원 감소, 기동화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있기 때문에 또 소형 전술차 이동이기 때문에 뭐 기동력 여러모로 좋죠. 기존에 우리가 뭐 소형 전술차를 뭐 소대급, 분대급까지도 쓰고 있으니까. 예. 자, 거기 생각에다 조금 더 나가보면 아까 81mm 현대 위약근을 말씀드렸는데,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20mm 포는 사거리가 10km가 넘어요. 거기에 들어가는 사통장치는 우리 105mm 곡사포의 사통장치와 요구 조건이 비슷할 거예요. 예, 장거리에서 타격해야 되는 거죠. 적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죠? 예. 자, 그런 것이고, 그런데 지금 같은 대대급으로 배치된 신형 81mm 박격포의 사통장치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예. 멀지 않은 곳에서 이게 지금 적의 위치를 파악하는 거죠. 예, 옛날 방식과 똑같아요. 그렇지만 이 모든 게 디지털화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준비 시간이 짧다는 거잖아요. 방열하고 목표 좌표를 도출해내는 게, 그리고 초탄부든 명중률이 급상승한다는 부분이 있죠. 여기서 이렇게 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 이거는 박격포 대 관측반이 직접 적을 관측할 수 있는 거리에서 전투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6km대 사거리라는 것은 이 정도 관측 장비로서 사격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즉 그 말은 4.2인치 박격포가 대대급으로 내려왔다는 것은 120mm 박격포에 들어가는 사통장치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과잉인 거죠, 과잉. 그래서 저의 제안은 뭐냐면은 4.2인치 박격포에다가 81mm 박격포의 사통장치를 장착하는 거예요. 왜냐? 작전 목표가 똑같으니까, 작전 구역이. 단지 파괴력만 높을 뿐이니까. 그렇게 되면은 기동력, 뭐 방열하는데, 준비하는데 걸리는 시간, 명중률, 생존성 이런 게 모두 다 확보되는 거예요.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업계한테는 좀 미안한 말씀이지만, 예. 제가 이걸 쭉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까 드는 생각이 그래요. 그리고 목표 탐지 드론까지 아까 현대 위아 버전처럼 장착하게 된다면 스스로 목표를 탐지해서 스스로 발사할 수 있는, 독립적으로도 운용될 수 있는, 예. 즉 관측병이 적의 사선에 노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적의 목표를 탐지할 수 있는, 접전이니까요. 6km 내니까. 예. 그렇게 되면 가격도 다운시키고 기존의 소형 전출사를 좀 개선해서 올리면 되는 거니까 가격이 차가 2억 원, 포 이렇게 하면은 상당히 낮아진다.
제가 이 80mm 포의 가격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81mm 포에 120mm 4주 박격포에 들어가는 사통장치와 자동장전 장치가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은 훨씬 저렴할 것이다. 그 제안이 어떻게 했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번에 이제 이 운용하시는 분 105mm 자주 곡사포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용례가 있을 수 있겠다. 예. 자, 105mm 곡사포는 120mm랑 120mm 박격포보다 파괴력은 떨어져요. 사거리는 비슷하고. 그렇지만 이 예를 한번 보세요. 이게 동부전선, 동부, 모르겠어요. 동부전선부터 배치되기 시작한 것 같은데 서부전선에서 최초로 배치된 곳이 17사단이라고 그래요. 17사단. 17사단이 위치가 어디 있냐면은 도심에 있는 사단이에요.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사단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시가전에서 근접 직사 지원용으로도 이 프로를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보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이게 레이저 조종기 장착하고 모의 훈련하는 곳이 있잖아요. 거기 시가전 훈련하는 곳도 있거든요. 거기 나오는 자료 화면들을 보면은 약간 먼 발치에서 이 105mm 자주곡사포가 직사로 상대방을 겨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 이거는 박격포는 상대방을 보지 않고 쏘는 거잖아요. 좌표를 불러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105mm 자주포는 직사로 쏘는 경우에는 적을 가시권 내에 두고 전황에 1초 1초의 전황에 따라서 목표물을 설정해서 발사할 수가 있어요. 시가전 같은 경우에 특히 더. 자, 이런 점에서 17사단의 서부전선에서 최초로 배치됐다는 게 의미가 있고 그런 용례가 있을 수 있다고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예, 박격포가 해결해 줄 수 없는 부분. 자, 그런 면에서도 보면은 4.2인치 박격포는 아까 제가 파괴력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81mm 박격포하고 비록 사거리는 비슷하지만 파편의 비산 거리는 오히려 좀 부족하다 하지만 그 파괴력 자체만으로 군에서 충분히 매력을 느낄 부분이 있다.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군이 고민하고 있는 4.2인치 박격포의 현대화겠죠. 대대급으로 내려온 환영하는 대환영인 대규모 대용량 화력이 왔는데 차가 낡았다. 디지털화가 안 됐다. 생존성이 떨어진다.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업체들의 제안, 또 그런 업체들의 제안을 바탕으로 세상 돌아보기에 부족한 제안, 이런 걸 해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